여야 4당이 낸 선거법과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한국당은 전국 규탄대회와 천막농성 등 국회 밖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치가 온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민주당 해산 청원도 늘고 있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이 즉위 30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평화헌법 지지자인 아키히토 왕의 퇴임으로 아베 총리의 전쟁 가능 개헌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한일 관계에 새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2차 전지 개발 인력 76명을 영입해 핵심 기술을 빼갔다며 미국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SK는 정당한 기업 활동이라고 맞서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시장 규모가 1.5배나 더 큰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나섰습니다. 전망과 과제를 알아봅니다. 아홉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대혼돈이 대치 엿새째인 오늘 새벽 끝을 맺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또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11인이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안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들은 최장 330일, 짧게는 180일 동안 여야 논의를 거쳐서 최종 표결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건 절차를 강제한 것일 뿐 법안 내용은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파행이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오늘 새벽 숨가빴던 패스트트랙 지정 상황은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는 모두 밤 11시쯤 열렸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할 거예요. 회의장에 앉기까지는 5박 6일이 걸렸지만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는 채 몇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제적위원 18인이 5분의 3 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225대 75로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춥니다. 공수처법은 기존 여야 4당의 합의안, 기소 여부를 정하는 심의를 두는 내용의 권은이안 두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순간 환호한 민주당은 공처법 등 개혁 법안의 추진에 성과를 낸 것을 크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 한국당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5당이 함께 합의한 안을 통과시키도록. 청와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추경 등 현안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한국당은 좌파 정변이다,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표현을 동원하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광화문에 농성장을 만들고 또 전국을 돌면서 규탄 대회를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저지 실패 직후 다시 들어누운 한국당 의원들. 이런 순간을 예견한 듯한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오늘 죽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 같이 추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 위법이었으니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겁니다. 비폭력, 무저항으로 싸웠습니다. 흉기에 가까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의 정의로운 민주투쟁에 압박을 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선 원색적 표현이 나왔고 어제 그 일을 4.29 좌파 정변이라고
불러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항의 표시라며 삭발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의원직 총사퇴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의원직 총사퇴를 건의합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광화문에 천막 농성장을 만들고 선거제 반대 서명운동, 전국 순회투쟁 등을 검토 중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결속력을 높였고 야당의 모습을 보였다는 자평도 나왔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넘어서 보수 우파를 넘어서 모두 큰 빅텐트 안에서 우파를 하나 되게 하여 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걸고 한국당은 당분간 장외투쟁에 집중해 보수 결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원내에서 할 일은 없다고 했지만 여론의 추이는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국회는 곳곳에서 대치가 이어졌지만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지 양상이 지난주와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몸싸움보다는 말싸움, 또 속고 속이는 머리싸움, 마지막 표결 때는 웃지 못할 총국도 연출됐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회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한국당은 회의장 전면 봉쇄에 들어갔고 여야 4당은 돌파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의 예정 시간 여야 4당은 회의장으로 이동했지만 한국당 측에 막혔습니다. 독재하고 헌법 수호 파이안의 강반하자 개인 독재자 이중대 얻어라 이것이 국회입니다. 결국 일제히 발을 돌렸습니다. 회의 장소를 국회 2층과 4층에서 5층과 6층으로 바꾼 겁니다. 회의 시작과 함께 격한 말싸움이 이어집니다. 위원장, 왜 질서 유지를 발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며칠 동안 회의시장 두들겨 맞고 있기로 생각 안 나요? 복도에선 상대 구호를 가로채는 머리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표결 순서.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에 들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김재원 의원님 빨리 나와주십시오. 아니면 회의 방해로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이 총국을 끝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지만 표결 처리 일정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최장 330일, 또 빨라야 180일이고 그 사이에 곳곳에 장애물과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법안 내용 하나하나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이 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여정은 최장 330일입니다. 특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데 여야 4당은 180일까지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매 단계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 순항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법개혁특위에선 바른미래당이 막판에 추가한 이른바 권은희 공수처법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을 올려놓고 그리고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바른미래당 안 가운데 국민기소심의위원회 조항 등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결국 표 대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평화당은 오늘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별도 발의했습니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같이 합의 반영을 하기로 아까 다른 3당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 복병은 게임의 룰,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여야 간의 합의 없이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입니다. 자유한국당하고도 논의를 많이 해서 합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반발이 커 패스트트랙 못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새 선거법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막판 이탈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논쟁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옮겨붙었습니다. 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이 100만 명을 훌쩍 넘겨서 역대 최다 참여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맞불을 놓듯 민주당 해산 청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인 수가 오늘 오후 8시 기준 1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다였던 강서 PC방 사건 피의자 엄벌 청원인 수 1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말만 해도 20만 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이틀 사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맞선 민주당 해산 청원도 어제만 7건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 수가 빠르게 늘어 오후 8시 기준 16만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청원은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른바 동물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에다 각 당 지지자들의 청원 경쟁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여야는 민심이다, 조작이다,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분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 앞에 섰고 배제하고 조작의 어떤 사례가 여기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스크린을 해보니까 좌표 찍는 게 그대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지난달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트래픽의 14%가 베트남에서 유입된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지난달 베트남 유입 트래픽은 3.5%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베트남 언론이 가수 승리 사건을 보도하면서 청원 게시판을 기사에 연결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네, 요동쳤던 패스트트랙 전국은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향해서 또 다른 시작이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정치부 임세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네.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사실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번엔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1년 뒤 남은 총선이 최종 목표 지점이겠죠? 네, 총선을 1년 앞뒀으니까 이번 패스트트랙 싸움은 일종의 전초전이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패스트 지정에 대한 그 상반된 평가가 상징적인데요. 예. 민주당은 개혁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당은 좌파 독재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반한국당 프레임으로 개혁 이슈를 선점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에 맞서서 좌파 독재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얘기입니다. 프레임 전쟁이 아주 강하군요. 네. 특히 한국당 반발이 예상외로 컸고요. 또 반대로 여야 사당도 계속 밀어붙였고 왜 이렇게 세게 부딪혔고 결과적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다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경기 둔화, 또 남북관계가 정체돼 있었고 또 인사 실패 이슈도 있었는데 그런 불리한 이슈들이 좀 희석된 면이 있고요. 예. 반면에 대선 때부터 앞세웠던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개혁 입법들을 선도해서 진보 지지층을 다지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당은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결속되는 효과를 분명히 얻었고 내년 총선이 현 정부에 대한 평가로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평화당은 호남에서 범여권 연대를 노릴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엔 바른미래당이 특히 변수였습니다. 네. 이런 게 캐스팅 보트다, 뭐 이런 걸 보여준 것 같기도 그렇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존재감은 확실히 나타냈는데 분당 분위기는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을 주도하기에 앞서서 민주당 핵심 관계자를 만나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스트트랙이 돼서 바른미래당이 깨질 수도 있고 바른미래당이 깨져서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미묘한 말이네요. 예. 네,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와중에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은 민주당하고 좀 밀착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예. 유승민계 또 안철수계가 공동 전선을 폈는데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지만 이번에 특히 고소고발이 많았습니다. 네, 70명 이게 가까이죠.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국회 선진화법의 초벌 조항이 워낙 강력해서 이게 누구인가에게는 치명상이 되지 않을까요? 개개인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5년씩 또 10년씩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당할 수 있고요. 예. 과거에 보면 한참 싸우고 서로 고소고발을 무더기로 진행을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고소고발을 없던 일로 해주고 그거를 기회 삼아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좀 다른 게 국회 선진화법이 있고요. 국회 회의 방해자가 피해자가 나 괜찮아라고만 하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고소고발이 취하가 되더라도 처벌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거죠. 또 지금 분위기로 보면 고소고발을 취할 분위기도 아니고요. 예. 당분간은 국회가 냉각기가 불가피하게 보이고 언제쯤 정상화될까요? 장외 투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사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돌아오느냐가 더 어렵고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여당의 역할이기도 했었는데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먼저 그 관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대책이 이번 추경안에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 한국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추경을 계속 외면하기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여야정 협의체를 소집을 해서 한국당에게 이제 민생을 좀 같이 논의하자 이런 자리를 깔아주는 것도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일단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패스트트랙을 시작으로 총선을 향한 시기에도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부 임세흠 기자였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이 오늘 물러났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생전에 왕위를 물려준 첫 사례입니다. 재임 기간 평화에 대한 신념과 전쟁에 대한 반성을 숨기지 않았던 아키히토 일왕은 퇴위 순간에도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아키히토 일왕의 퇴임 행사는 두 차례로 나뉘어서 진행됐습니다. 오전에는 도쿄 왕궁안 신전에서 조상들에게 퇴위를 고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오후에는 아베 총리와 강요 등이 참석한 퇴위식이 열렸습니다. 재임 기간의 행적을 말해주듯 아키히토 일왕의 마지막 메시지 역시 평화였습니다. 令和の時代が平和で実り多くあることを皇后とともに心から願い 아키히토 일왕은 재위기간 필리핀과 사이판 등 전쟁 피해 지역을 방문해 사죄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하지만 A급 전범들이 합서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일왕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지만 개헌을 추구하며 군국주의로 치닫는 아베 총리와는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平成が戦争のない時代として終わろうとしていることに心から安堵しています。 내일부터 왕위는 장남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이어받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선 헤이세이 시대가 30년 만에 막을 내렸고 내일부터는 새 왕의 연호인 레이와 시대가 시작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차례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며 친밀감을 드러냈던 아키히토 일왕이 물러나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왕의 시대, 이른바 전쟁 가능 개헌을 공언해온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 등을 두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도쿄 나시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989년 전쟁을 일으켰던 아버지의 뒤를 이은 아키히토 일왕. 첫 일성은 전쟁 금지 등을 명시한 헌법 준수였습니다. 이듬해 한국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고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며 다소 난해한 표현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특히 2015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전물자 추도식에서 깊은 반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습니다. 深い反省とともに今後戦争の惨禍が再び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하는 일왕에게 서한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님은 아키히토 천황이 재위기간 중 평화의 소중함을 지켜나가는 것에 중요함을 강조해왔다고 하고 한일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한일 관계를 중시했던 아키히토 천황님께 감사드린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표현, 천황이라는 일본식 호칭을 쓰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한일 관계의 진전은 새 일왕이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느냐에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아베 총리가 새 일왕의 즉위 역시 전쟁 가능 개헌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루히토 새 일왕은 평화에 대한 신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 탐사 K, 오늘은 국내 건설 부분 1위인 삼성물산의 불법과 또 사라진 국가 예산 100억 원을 고발합니다. 2013년 서남쪽 해안가에 대규모 세금이 투입된 방파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공사비를 빼돌리기 위해서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준으로 견적서를 부풀린 내역이 KBS 탐사보도부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예산을 다 쓴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견적 금액을 부풀렸고 이렇게 해서 사라진 예산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사기죄, 또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불법적 행태입니다. 먼저 이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남쪽에 위치한 섬 가거도. 초대형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1,2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방파제 공사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사를 맡은 곳은 삼성물산. 그런데 삼성물산은 2015년 바닷속 연약 지반이 발견됐다며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430억 원이 더 배정됩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은 430억 원 추가 예산이 다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견적서를 부풀리기 시작합니다. 청문건설이라는 한 중소업체에게 공사를 주겠다며 견적 금액을 계속 부풀리도록 압력을 넣는 시기였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액이 너무 작다. 더 올려달라. 더 올리는 방안을 찾아서 더 올려달라. 청문건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삼성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KBS가 입수한 삼성물산과 청문건설 사이 견적서입니다. 맨 처음 견적 금액은 190억 원. 그러나 수차례 조정을 거쳐서 258억, 334억 원으로 치솟다가 최종 315억 원으로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 100억 원 이상 견적이 올라갔습니다. 별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해상 장비의 비용이 대폭 올라가는 등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게 딴 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있다가 며칠 뒤에 견적을 제출했는데 갑자기 100몇십억이 증액됐다는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견적액수 끝자리를 0으로 통일하면 어색하다며 원 단위까지 기입해달라는 세밀한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315억에 그냥 딱 맞다는 게 누가 봐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100억 원 이상 부풀려지면서 간접비까지 포함한 최종 견적 금액은 추가 예산 430억 원과 대략 맞아떨어집니다. 부풀린 견적서를 가져온 것들을 받아줘가지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고 손실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을 기망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견적서가 부풀려진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요구할 수도 없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업체든 그게 신혼업체든 다 문제가 되죠. 결국은 공문서를 위조한 거잖아요. 삼성물산은 서면 답변에서 청문건설에게 견적서를 받아본 일은 있지만 부풀리기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삼성물산은 특허 기술을 가진 한 업체를 압박해서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 100억 원을 더 받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선 삼성물산은 이 업체와는 최종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를 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업체가 갖고 있던 특허 기술 정보를 탈취한 사실도 KBS 탐사보도부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거도 현장은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습니다. 공사 능력이 없던 삼성물산은 바닷속 연약 지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삼성물산은 공사가 가능한 업체를 찾아 나섰고 특허 기술을 갖고 있던 청문건설을 접촉했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연약 지반을 개량하고 그게 할 수 있는 게 공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워터 햄머가 없었던 거고 그 워터 햄머는 그때 저도 청문을 통해 처음 들었거든요. 당초 청문건설이 삼성물산에 요구한 특허 장비 사용료는 대략 30억 원. 그러나 삼성물산은 청문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여전히 특허 장비는 필요한 상황. 여기서 편법이 동원됩니다. 삼성물산은 새로 계약한 하도급 업체를 통해 청문건설의 특허 장비를 개발한 특허권자 개인을 은밀히 접촉합니다. 그리고는 청문건설의 장비와 사실상 동일한 장비를 3억 원만 주고 구입해갑니다. 자기들이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기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건도 그 상관을 판매를 한 거고. 특허 공법에 관한 정보를 청문건설에서 다 받아보고는 결과적으로 업체를 버리고 정보만 빼간 셈입니다. 똑똑하게 꼼수해서 뺏어간 거죠, 사실은.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사실상 기술 탈취한 걸로 볼 여지가 상당히 높죠. 삼성물산이 새로 계약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는 배정된 예산 430억 원 가운데 74억 원에 불과합니다. 삼성물산은 차이가 나는 금액은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썼다면서도 사용 내역의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삼성물산은 또 청문건설이 실적이 적어서 계약을 하지 않았고 특허 기술을 탈취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인 2차 전지를 놓고 대기업 LG와 SK의 법정 대결, 그것도 해외에서 법정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LG가 SK를 제소했습니다. LG화학 직원 70여 명을 SK이노베이션이 뽑아가면서 2차 전지의 핵심 영업 기밀을 빼냈다는 것입니다. SK 측은 정당한 기업 활동이라면서 역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LG화학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 입사 지원서입니다. LG화학에서 2차 전지 생산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며 개발에 참여한 동료의 실명까지 적었습니다. 이렇게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이 76명, 이직 전 최고 1000여 건의 핵심 기술 문서까지 내려받았다는 게 LG 측 주장입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을 훔쳤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수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방법원에는 영업 비밀 침해 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LG는 소송 관련 증거를 감추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소했다고 설명합니다. 전직의 자유를 넘어서서 좀 너무 핵심 인력들이 집단적으로 이동을 해갔고요. 기술 유출의 정황이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도둑맞았다는 기술은 2차 전지 핵심 부품의 양산 관련 기술입니다. LG화학은 SK가 2차 전지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년 전부터 이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5명에 대해서는 국내 대법원에서 2년간 전직 금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SK 측은 지원서에 개발 내용 등을 적은 것은 지원자들이 자기 능력을 알리려고 한 것이며 입사 뒤에는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LG화학이 외국에서 제소해 국익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SK에서 채용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사람들 외국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인력 자원을 한국 내에 이렇게 두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2차 전지가 수출 주력 품목인 만큼 업계는 두 기업의 소송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가지 산업활동 지표가 2월보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월 지표가 워낙 나빠서 반사효과로 좋게 나타난 것으로 보일 뿐 우리 경기는 여전히 하락세란 평가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저장 용량이 커진 스마트폰들이 출시되면서 반도체 수요도 늘었습니다. 이 덕에 2월 주춤했던 반도체 생산이 3.6% 성장했습니다. 반도체 회복세에 서비스업 생산도 늘어 산업 생산은 1.1% 증가했습니다. 소비도 4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힘입어 설비 투자까지 늘었습니다. 2달 만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한 겁니다. 반등은 했지만 경기가 회복했다기보단 2월에 크게 감소했던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좋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기저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2월에 감소폭을 모두
회복하기에는 좀 증가폭이 적었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1분기 전체로 보면 소비만 나아졌을 뿐 생산과 투자는 전분기보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와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는 역대 가장 긴 기간인 10달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1분기 깜짝 성장하는 등 대외 여건이 나아지고 있고 추경 효과가 남았다는 판단에 성장률 목표치 2.6에서 2.7%를 고수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뭔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선행지표나 동행지수 같은 것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달에 비하면 반도체가 회복세로 보이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반도체 산업의 성적표는 형편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해 들어 폭락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60%나 줄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제품 두뇌격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죠. 시장 규모는 시스템 반도체가 1.5배나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메모리 분야에선 62%인 반면 시스템 반도체에선 고작 3%입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산업 발전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더 커지는 상황. 정부도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나섰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재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요즘 자동차의 필수품 디스플레이, 한 화면에 내비게이션, 영상, 게임까지 가능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덕분입니다. 이 반도체 설계 업체는 현대차와 벤츠, 도요타에 납품을 합니다. 자율주행과 5G 관련 차세대 반도체도 개발 중이지만 신제품의 판로를 넓히는 데 한계를 느낍니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자신이 있는데 저희가 경쟁하는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이에요. 자본력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열세죠. 정부는 이런 반도체 공급업체와 수요업체를 묶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등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공공부문에선 2,400억 원 이상의 시장도 직접 만들 예정입니다. 방범용 CCTV에 시스템 반도체를 탑재해 지능형 CCTV로 바꾸고 전자발찌에 5G 통신 모듈을 적용해 실시간 감독합니다.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어 인재를 키우고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5년 전 80조 원이 넘는 투자기금을 만든 상황. 규모도 작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과거 정부의 반도체 연구 개발 예산은 불과 3년 전 한 푼도 없었을 정도로 들쭉날쭉했습니다. 10배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어떤 회사의 실적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지속적 지원을 담보할 입법 조치가 빠진 것도 한계로 꼽힙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 삼성전자 공장에 처음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당부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꼭 1등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선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이재용 부회장이 직원들과 함께 문 대통령을 반깁니다. 라인 하나 가동하는 데 30조 원이 든다는 비메모리 공장입니다. 콩 맞습니다. 2009번 구조 들어가는 그 2009번 세기지. 이 건물 하나 보여주세요. 삼성이 오늘 받아든 최악의 실적을 넘을 돌파구로 비메모리 분야 투자로 잡은 시점에 문 대통령이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삼성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133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인도 삼성 공장을 방문했던 문 대통령이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1월엔 이낙연 총리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삼성 공장을 방문하는 등 정부와 여당도 삼성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일부에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뤄진 문 대통령의 삼성 방문이 사법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행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 유력 인사의 자녀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등 부정 채용 청탁자들을 조만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부정 채용에 직접 관여하셨나요? 내가 참 사진 많이 봤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늘어놓은 이석채 KT 전 회장.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공개 채용 당시 비서실을 통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인재경영실에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5명도 청탁 의혹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채용자는 모두 9명입니다. 청탁을 접수한 인재경영실은 이른바 관심 채용자 명단을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들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과 지난 25일 이 전 회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일에는 현 K뱅크 은행장인 이 전 회장의 비서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한 증거 중 하나인 회장 비서실 이메일이 삭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이 전 회장의 최측근 서유열 전 KT홈 고객부문 사장과 KT 전 인재경영실장 김모 전무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회장의 구속으로 김성태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검찰은 2012년 환노위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을 증인 채택하지 않는 대가로 김 의원의 딸을 채용시켜준 것이 아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살해당한 광주의 여중생이 사전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신변 보호를 결과적으로 받지 못했고 결국 살해됐습니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을 살 만한 SNS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 광주광역시 한 저수지에서 여중생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신고하자 계부 김모 씨가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A양은 피해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양은 지난 14일 SNS 대화로 경찰관에게 스마트워치 제공 등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여 뒤엔 친아버지가 필요 없으니 하지 말라 했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찰관은 알겠다고만 답하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아버님이 그럴 필요 없겠다고 다시 취소를 해달라고.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친족 간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 등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동 청소년이었고 특수하게 이건 친족성 폭력이거든요. 이건 이미 많은 아까 말한 대로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거죠. 또 숨진 A양의 친어머니 유모 씨도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오늘 친모 유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초 단독 범행이라고 했던 의붓 아버지 김 씨가 범행 당시 친모 유 씨와 함께 있었고 시신을 버린 저수지도 함께 둘러봤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친모 유 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치사율 100%, 백신이나 치료제도 아직 없습니다. 정부도 비상입니다. 국내로 전파될 경우에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서 지금 방역의 총력전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키우던 돼지가 출혈과 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농가의 신고에 따라 초동 방역팀이 출동합니다. 간이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현장에 황급히 통제선이 설치되고
방제 차량이 동원돼 긴급 소독을 진행합니다. 공중엔 역학 검사를 위한 드론이 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추가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 전국 돼지 농장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발병 지역 돼지에 대한 안락사 처분도 실시됩니다. 거점마다 설치된 방역 시설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 가동됩니다. 이번 훈련은 국내에 처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가정한 기관별 상황 대응 훈련입니다. 구제역이나 AI 같은 가축 전염병과 달리 돼지열병은 아직 변변한 매뉴얼조차 없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방역기관의 초동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협력 체계도 강화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 확산되고 있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입니다. 사람에게 옮기지는 않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고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릅니다. 냉동 상태에서 천일을 생존할 정도로 바이러스 생존력도 높습니다. 돼지에게 남은 음식을 먹이지 않거나 가열 처리를 하고 또 발생 국가의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인력을 더욱 늘리고 불법 축산물 반입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선영의 롯데타운 2기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죠. 1조 원 이상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몇 년 동안 방치됐었는데 중국 당국이 이제야 사업 시공을 허가한 겁니다. 하지만 정작 롯데 측은 공사 재개를 망설이고 있는데 양측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선양에서 김명주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축구장 23배 면적의 중국 선양 롯데타운. 절반이 넘는 사업 부지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보복 2년 4개월 만에 중국 선양시 정부가 최근 이곳 롯데타운 2기 사업 시공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비는 1조 원 이상, 실내 놀이공원과 쇼핑몰, 호텔과 오피스텔 등이 사업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롯데 현지 법인은 공사 재개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드 보복을 해제하는 차원의 시공 허가가 아니라 외자를 유치해 경기를 살리려는 조치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역 경제 성장률이 중국 내 하위권인 선양시 정부는 롯데 측의 공사 재개를 재촉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月15号，对，没错，为什么又给许可证了呀？是不是为了想要增长经济呀？别的你就不要问我了，其他问题的话我这是不予回答。 1기 사업으로 시작한 선양 롯데백화점은 사드 갈등 이후 고객이 줄고 입점업체들이 철수하면서 수백억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입니다. 2기 사업 완공 뒤에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롯데 측은 롯데타운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가 풀릴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중국 내 마트는 이미 매각했고 음료와 제과는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선양 롯데타운의 경우에도 한중 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인터뷰를 고사할 만큼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오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이 정시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교 2학년들이 치르는 대입부터인데 수능 중심의 선발을 늘리라는 정부와 사회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천효정 기자입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은 줄곧 감소세였습니다. 현재 고3 학생이 치르는 2020학년도 전형에서는 역대 최저인 22.7%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학년도엔 변화가 생깁니다. 수시 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77%를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2020학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23%를 선발합니다. 정시 비중이 0.3%포인트 소폭 올랐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정시 선발 인원을 각각 50여 명, 130여 명씩 늘렸습니다. 교육부는 그 이듬해인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비율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를 늘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15개 대학 중에 9개 대학 이상이 30% 이상으로 맞췄거든요. 2022학년도까지 연착륙을 할 개연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정시가 증가할 거다.
수시와 정시 모두를 준비해야 해 수험생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무리 정시가 조금 확대된다 하더라도 수시 준비도 하고 정시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한테 늘상 너 수시 공부도 하니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고려대 등이 정부의 뜻과는 달리 정시 모집 비율을 크게 높이지 않겠다고 한 점도 혼란을 키우는 한 요인입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요즘 대학생들은 타인보단 자신의 미래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힘을 보태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와 함께 축제가 막 시작된 대학 캠퍼스. 학생들이 저마다 현수막에 총장에게 하고픈 말을 적습니다. 교내 한국어 강사들의 처울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진짜야! 아주 즐기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집회로 만든 거 보면서 저희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민중가요 대신 아이돌 노래가 울려 퍼지고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SNS 생중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좀 연대라는 걸 하는구나, 그런 공동체 의식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내 노동조합 사무실에 경비원과 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학교 측의 경비원 감축 계획을 놓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이 최신 영화를 빗댄 홍보 아이디어를 내놓자 웃음이 터집니다. 타노스 다 아시나요? 네, 우리는 몰라요. 모르시는 분도 기가 막히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내고 빨리 마음에 와닿게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히 좀 깜짝깜짝 놀라죠. 경비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학생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학업에 있어서 어려움들은 되게 많아요, 사실. 되게 많아서 많지만 어쩔 수 없죠. 극심한 취업난, 빠듯한 학업에도 주변 어려움에 발벗고 나서는 학생들. 노동자의 권리와 현실이 얼마 뒤면 곧 자신들의 문제가 될 것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